그렇죠? 내가 돈을 부담을 해서 내 이름으로 세금을 내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직접세. 세금을 부담하는 자는 수도세. 이건 틀린 얘기예요. 암만 지방세, 국세 봐도 전기세, 수도세라는 건 없어요. 없어. 전기세. 당신 어디서 딱 보내놓고 나서 근데 내가 언제 줬어? 네가 안 줬으니까 안 내.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이제 이번 시간에는 비과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 이제 과세가 안 되는 경우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고, 또 농지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1세대 1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본다면 양도소득세를 안 내는 것은 파산 선고를 받은 자의 부동산을 판다면, 이 파산 선고는요, 요새 뭐 지하철 타면 완전 파산 면책 그런 거 있죠? 회생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파산 선고를 받는 사람이 재산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혹시 재산이 있다면 그거 팔면 양도세 비과세를 해주겠다. 왜? 채권자들한테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나눠줄 때 보다 많은 채권 충족을 위해서 비과세를 해주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걸로 비과세 되는 건 한 건도 없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법에 써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 근데 농지를 교환하면 당연히 교환은 과세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비과세 해주겠다. 분합이라는 얘기는 분할합병인데 사실은 별 의미가 없어요. 교환할 때, 농지를 교환하는데 일정한 요건을 갖춘다면 비과세 해주겠다,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1세대 1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당연히. 근데 이렇게 보니까 파산 선고는 제목만 기억하면 되겠고, 농지를 교환을 한다, 또 1세대 1주택의 양도. 여기서는 이 양도는요, 양도는 매매뿐만이 아니라 내가 경매가 된다, 아니면 교환을 한다. 그런다 하더라도 내가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 이상 가지고 있었다면 비과세가 된다는 얘기예요. 비과세가 된다, 그런 내용이고. 그러면 이제 자세히 알아볼게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이라 하는데 비과세 대상. 거기에 내용에 비과세가 되는 것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로서,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 가액의 차이가, 그 교환을 하려면 두 개가 있어야 되죠. 그럴 때 두 개가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인 경우는 비과세한다. 차액이 4분의 1 이하, 큰 편의 4분의 1 이하, 그건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1번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 분합하는 농지. 또 세 번째,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교환하는 농지. 다만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각종 법에 의해서 교환 분합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번 볼까요? 1번, 2번, 4번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국가와 관련되어 있나요? 4번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만든 법에 의해서, 또 국가가 소유하는 거와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교환을 한다. 이러면 비과세를 해준다? 맞겠지, 당연히. 그런데 세 번째는 이래.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교환하는 농지. 아, 농사 짓다 보니까 이 농지보다는 이 농지가 나을 것 같아. 그래서 교환할 수 있죠. 그죠? 이럴 경우에. 근데 이런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되고, 즉 국가와 관련이 되어 있고 경작상 필요해서 교환한다면 그때는 비과세를 해주겠다. 단 조건이 있어요. 위에서 뭐 어쩌고 4분의 1 그랬어. 그렇죠? 그게 어떤 뜻인가 보면요, 요렇게 볼게요. 이 토지를 갑과 을이 갖고 있어요. 농지를 여기도 갑과 을을 갖고 있어요. 갑과 을이 친하게 지내긴 좋은데 농사를 지러 여기도 가고 갑도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을도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려니까 어느 날 갑자기 갑과 을이 만나서 얘기를 하대. 야,
농사 짓기 진짜 불편하다. 너 이거 네가 농사 다 짓고 이거 내가 다 짓게. 야, 그러지 말고 그걸 바꿔버리자 아주. 그런데 이게 10억이 안 돼. 이게 7억이 안 돼. 그러면 이것을 을거로 만들고 이것을 갑거로 만들어주면 갑은 여기서만 농사지고 을은 여기서만 농사지면 되겠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 농지가 7억분이 안 가니까 갑이 을에게 얼마를 줘야 돼요? 을 토지는 10억이 가니까 갑이 을에게 3억을 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교환을 했다. 이럴 경우에는 비과세가 안 된대요. 경작상 필요해서 분명 교환했죠. 왜냐하면 차액이 10억짜리와 7억짜리니까 차액이 얼마예요? 3억. 여기에서 가액이 큰 편이 얼마인가요? 10억이죠. 10억의 4분의 1이면 얼마예요? 2억 5천. 2.5억이죠? 그러면 차이가 어떻게? 적거나 같아야 된대. 적거나 같아야 된대. 거기에 뭐라고 돼서 4분의 1 이하. 이하니까 같은 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식이 성립해요? 안 하죠. 비과세 안 되고 다 과세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억짜리와 만약 이 토지가 8억이라고 쳐봐요. 쌍방 토지 차익은 얼마예요? 2억. 그렇죠? 여기 2억을 주고 했겠지. 2억. 가액이 큰 편 역시 10억이잖아요. 2억 5천. 이 공식은 성립하네요? 10억짜리와 8억짜리 교환하면 비과세 해줘. 10억짜리와 7억짜리 했을 때 한 푼도 안 해주는 거예요, 비과세를. 근데 10억짜리, 8억짜리 하면 된다는 거죠. 그 조건. 그럼 그 위의 조건과 그 밑에 4개 중에서 한 가지 조건만 충족을 하면 되는데 지금 경작상 필요에 의하는 거. 국가와 관련 없이 경작상 필요에 의했을 때는 이렇게 교환이 됐어요. 10억과 8억 교환됐어. 그러면 갑은, 아니 을은 여기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지 또 여기 을은 하는지 이거를 갑은 여기서 하고 있는지 이거를 본다. 그래서 그 뒤에 다만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하나고 있다. 이렇게 10억짜리와 8억짜리 교환하면 비과세를 해줘요. 근데 3년간은 세무서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죠. 이것을 뭐라고 그러는가 보죠? 사후관리라고 얘기를 해요. 사후관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비과세 대상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후관리. 농지 범위 전답 과수원. 그 다음에 농지 소재지에 거주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농지 소재지가 올해부터 좀 바뀐 게 하나가 있어요. 그 경작 당시 그 내용이 있는데 뭐가 뭐냐? 농지가 소재하는 시 또 군구 안의 지역을 말한다. 시군구 안의 지역에 있다면 농지가 그러면 뭐 시골에 어떤 군에 있다? 그럼 군은 어디에 있든지 살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두 번째, 일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 우리 뭐 이런 경우 있죠. 안성시와 평택시가 붙어 있잖아요. 이걸 연접한, 이거는 연접은요, 이을 연자예요. 이어져 있다라는 거죠. 이어져 있다. 연접이 되어 있다라는 거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뭐 공주시하고 아산시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아산시 저 구탱이에 있고 나 공주시 저기 구탱이에 있어요. 그게 50km가 되든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보면 이런 거예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있는 지역. 요새는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차 갖고 다니면 농사 짓기 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선거리로 설사 같은 시군구가 아니고 연접한 시군구가 아니라 하더라도 직선거리로 30km 된다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봐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국가 정책적으로 좀 멀리 농사져도 관계없이 하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경작상 필요에 했을 때 교환을 한다면 3년 이상 농지 경작의 특례, 거기가 3년을 해야 되는 3년이 안 돼서 수용이 됐다. 이럴 때는 3년 경작한 거로 보겠다. 또 3년을 농사를 져야 되는데 사망을 했다. 그러면 상속인이 나머지 기간을 채우면 된다.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한번 봐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와 있는 게 1세대 1주택과 2에 딸린 토지.
1세대과 1세대 1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예요. 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세대 1주택. 뭐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은 뒤에서 다 볼 거니까요. 먼저 1세대 1주택의 범위가 있네요. 먼저 1세대가 뭔지. 이제 종합부동산세 보면서 이것을 뒤로 좀 밀어나갖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세대. 이제 1세대가 돼야지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될 수가 있다. 양도세 비과세가 될 수 있다. 그러면 1세대가 되기 위한 조건은 뭐가 있는가군요. 반드시 거주자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주자. 국내 주소가 있거나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 이상인 경우 거주자로 했죠. 1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원칙이 아니라 거주자가 있으면서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배우자가 있으면 1세대가 독립된 1세대가 된다는 거죠. 1세대가 된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예외가 있는데 먼저 1세대 1번을 볼까요?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여기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 자매를 말하며 취약,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적으로 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아이고 우리 애가 지방 공부를 하도 잘해서 지방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래도 주소를 떨어뜨렸다 하더라도 같은 세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를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 그러면 같은 세대가 되는 거예요. 같은 세대가 되는 거예요. 또 제 입장에서 장인 장모님을 모시고 산다. 그러면 그것도 같은 세대가 되는 거예요. 같은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가 이 법을 좀 제 생각에, 제 개인 생각이에요. 법을 좀 개편할 필요가 있어요. 부모님 모시고 살면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부모님도 집 하나 있고 나도 집 하나 있죠. 이러면 1세대 2주택이 돼요. 팔면 양도소득세 내야 돼요. 양도소득세 안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로따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각각 한 채씩 갖고 있다 그러면 1세대 1주택. 왜? 부모님도 배우자 있고 우리 어머니겠지? 나도 배우자 있어. 그러면 같이 1세대 1주택이 돼. 그러면 봐봐요. 부모가 있고 제가 이제 제 입장에서 볼게요. 본인 그 다음에 나 배우자가 있고 또 자식들이 있어. 아이고 또 시집 안 간 동생이 있어요. 이렇게 오손도손 살고 있다.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렇죠? 이 본인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집이 하나가 있어. 나도 하나 있어. 이 동생도 하나 있어. 이러면요. 좋죠. 사람 많아서 좋아요. 좋긴 좋은데 1세대 3주택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양도세 비과세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떨어져 살고 이렇게 떨어져서 산다. 그러면 나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부모가 아니 주택이 하나 있으니까 1세대 1주택이 돼. 근데 부모님은 어떻게 될지 몰라. 왜? 제 동생이니까 부모님의 자식이죠. 이러면 이 동생이 배우자가 결혼을 안 했다. 배우자가 없어. 그러면 1세대가 돼야 안 돼?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부모님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세대 2주택이 된다는 거예요. 단, 요 동생이 배우자가 없잖아요. 배우자가 없다 하더라도 30세 이상이다. 따로 살고 있어요. 전제가 따로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어요. 30세 이상이거나 또 이혼을 했거나 아니면 사별을 했거나 또 미성년자가 아닌데 소득이 많어. 먹고 살 만큼 소득이 있어. 이럴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봐줘요. 그러면 그 밑에 바로 밑에 보시면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배우자가 없을 때도 1세대로 본다. 여기 이런 경우에요. 혼자 살고 있어요. 당의 거주자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세 번째,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나와 있죠. 관리비 내고 제가 살 수 있을 정도, 이자도 내고 살 수 있을 정도 벌면 된다라는 거죠.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 미성년자는 돈 많이 벌어도 안 돼요. 안 돼요.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어떤가 보면요. 미성년자도 소년, 소녀 가장 있잖아요. 그럴 때는 1세대를 봐줘야지 어쩔 거야. 그렇죠? 그런 게 예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부모, 장모님 모시고 살아도 같은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 사는 게 제일 상책이에요. 그래야지 양도세 비과세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 있어서 부부가 각각 단독 세대를 구성하여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주민등록상에는 세대주가 나눠질 수 있겠죠. 부부가 별거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지방 직장 때문에 할 수 없이 떨어져 살면서 주민등록까지 나눠놨어. 그래도 한 세대로 보겠다는 거야. 남편도 한 채, 부인도 한 채인데 주민등록이 따로 돼 있어. 그래도 동일한 세대이기 때문에 1세대 2주택이 되는 거죠. 되고, 네 번째,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내용은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췄대. 남편이 토지를 갖고 있고 부인이 주택을 갖고 있을 수 있죠. 이럴 때 1세대 1주택을 봐주겠다는 거예요. 동일 세대원일 때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두 필지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우리 이제 그 토지 두 필지 위에 건물이 올라갈 수도 있죠. 같은 세대원이 살고 있다면 당연히 1세대 1주택이 된다. 이제 이런 거예요. 토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마당 쓰고 주택이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도 1세대 1주택이 된다는 거예요. 주택이 된다. 근데 이렇게 여기만 잘라서 팔면 비과세 안 돼요. 같이 팔아야지 비과세가 되는 거죠. 주택이 없는 부분만 잘라서 팔면 비과세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왜? 1세대 1주택이잖아요. 주택과 거기에 딸린 토지를 팔았을 때. 근데 주택을 안 팔고 토지만 팔았으니까 비과세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면 1세대 1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동주택을 매수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을 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공부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이 사실상 확인되는 때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내가 팔았는데 사간 사람이 등기를 안 해서 2주택이 됐다. 이럴 때는 팔은 계약서 있잖아요. 그거 보면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주택. 1세대 1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 그러면 1주택이 뭔가 봐야지. 주택이. 거기에 보면 주택수 계산이 있죠. 주택수 계산. 그건 한번 이제 상식적인 내용이니까 읽어보시면 되고, 공동소유주택이 있어요. 공동소유주택. 하나의 주택을 둘 이상이서 갖고 있죠. 이렇게 돼요. 만약에 이런 주택이 있다. 갑과 을이 모르는데 공동 소유하고 있다. 이게 같은 세대원이 같이 있으면 1세대 1주택이 되는 거예요. 부부 공동명의라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그 동일한 세대원이 아닌데 공동 소유하고 있다. 이럴 때는 갑의 주택도 되고 을의 주택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갑이 다른데 주택이 또 하나 있다. 이거 말고. 그럼 이 갑은 1세대 2주택이야. 이거를 2분의 1을 갖고 있어도 10분의 1을 갖고 있어도. 그래서 공동 소유주택은 어떻게 하는데요? 각각의 주택으로 보겠다. 공동상속주택이 있는데 공동상속주택은 그렇지가 않아요. 공동상속주택 보면 불가피하게 받은 거잖아요. 형제지간에 받았어도 거기 보시면은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인 공동상속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의 공동상속주택은 당의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상속인이 이게 상속인이에요. 이걸 상속을 받은 거예요.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주택이 또 하나 있어. 이거 팔 때는 주택이 없는 걸로 봐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다만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여기에 상속 지분이 가장 많다면 2주택이 된다는 얘기예요.
주택이 된다. 그런 내용이고.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일 때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상속인의 주택으로 보고, 또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없을 때는 나이 많은 사람이 사는 공동 상속지를 소유한 것으로 보겠다. 소유하는 것으로 보겠다 그런 거죠. 처음에 상속 지분, 그렇죠? 거기에 거주,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의 주택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각각의 주택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겸용주택이 있네요. 겸용주택은요, 겸용주택은 우리 이런 경우가 꽤 많죠. 겸용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주택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상가가 있고 주택이 있어요. 그럼 이게 주택 면적이 크잖아요. 이럴 때는 전부를 주택으로 봐줘요. 전부를 주택으로 하고, 근데 이럴 때 상가가 있어. 그러면 주택 면적 적잖아요. 그럼 주택만 주택으로 보고 상가는 상가로 본다. 그러면 주택만 주택으로 본다라는 얘기는 주택 부분은 비과세, 팔면 2년 이상이라면 비과세가 되어 이 조건을 갖췄다면, 근데 상가 부분은 뭐가 돼? 과세. 그런데 주택 부분이 많다면 상가도 주택으로 보니까 어떻게 같이 비과세가 된다라는 거죠. 그게 그 내용이에요. 그럼 토지는 요 면적 비율대로 당연히 나눠야 되겠죠. 나눠야 되고,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봐요.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본다. 그 다음에 고가주택이 있어요. 고가주택은 얼마를 초과해요? 실질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근데 요럴 경우 있잖아요. 여기 주택인데 이게 12억이 간다. 그럼 이거 고가주택이에요. 왜? 상가 주택 면적이 크니까 상가도 주택으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12억이니까 당연히 고가주택이 된다. 그런 내용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부수토지, 이에 딸린 토직을 했는데요. 토직을 했는데 마당이 너무 넓으면 안 되다 보니까 뭐라고 하는가 보면요. 주택의 부수되는 토지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몇 배? 5배까지를 보겠다. 근데 이때 도시적 바뀔 때는 10배까지를, 정착 면적의 5배, 10배까지를 봐주겠다는 거예요. 도시적 아닐 때는 정착 면적의 몇 배? 5배. 바뀌라면 10배까지를 봐주겠다. 거기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따라서 토지는 건물 정착전 면적이 5배를 초과하는 부분은 나대지로 보고 과세한다. 그러면 5배, 10배가 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당연히 과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또 무허가 정착 면적도 포함한다고 그래요. 주택의 일부에 무허가 정착 면적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하겠다. 각주에 나와 있어요. 각주에 나와 있고. 그렇게 부수토지 보셨고, 그 다음에 비과세 요건은 원칙은 뭐래요? (2년) 이상을 보유를 해야 된대요. 그러면 다 1세대 개념 아셨네? 1주택이 뭔지도 주택이 뭔지도 아셨고, 그 다음에 토지도 알았고, 5배, 10배, 무허가 정착 면적도 포함하고, 그리고 몇 년 이상이래? 2년 이상 보유. 이제 이것은 누구나 다 알아요. 그렇죠? 누구나 다 알죠? 왜? 우리 1세대 1주택을 2년 이상 갖고 있으면 양도세 안 되는데, 우리 땅이 이렇게 넓은 땅이 있나 뭐 5배, 10배 넘는 거 없어요. 그럼 비과세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런데 시험 문제를 이거를 낼 수가 있나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출제되는 건 정해져 있어요.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이 돼야지 비과세가 되는데 예외로 2주택 이상일 때 비과세되는 예외가 있어요. 예외. 또 2년 이상을 보유를 해야 되는데 2년을 보유를 안 했어도 비과세되는 예외가 있다라는 거야. 그 예외를 잘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게 시험 문제니까.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게 2년을 보유해야 되는데 거기에 1번 내용을 보시고 1번 원칙 2년 이상 보유 이렇게 보시고요. 근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그 보유기간 그런 것도 보시고요. 예외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 된 데가 있대요. 이거 뭐야? 그냥 이거는 보유기간이 보유만 하면 돼. 안 살아도 되는데 5년 이상 보유해야지만
비과세 되는 경우가 있대. 2년을 안 갖고 있었어도. 그 내용은 뭔가 보면요. 여러분 요새 뭐 보금자리 뭐 이런 거 있죠. 뭐 시프트 이런 거 임대주택 있잖아요. 내가 임대를 들어갔어요. 그럼 내 거 아니잖아요. 여기는 보유는 뭐예요? 소유하면서 갖고 있는 게 보유지. 그죠? 소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세입자로 살아. 근데 세입자로 살다 보면 장기 임대주택 같은 거는 5년 있으면 나한테 분양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분양을 받으면 내게 되죠, 이제. 그전에는 세대로 사는 거고. 그러고 나서 한 6개월 있다가 팔아요. 그러면 보유기간이 얼마 돼? 6개월이죠? 사는 기간은 5년이 넘었어, 거기서. 그럴 때도 비과세를 해주겠다. 몇 년을 안 채웠어도. 2년을 안 채웠어도. 그 내용. 그래서 거기에 임대주택법엔 건설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 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 주택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몇 년 이상인 경우 5년 이상. 그래서 여기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이 5년이 아니라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예요. 중간에 뭐가 낄까요? 취득일이 끼죠. 그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는 뭐 이게 2년이 안 됐을 때도 비과세 해주겠다는 얘기죠.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판다면 2년을 안 채웠어도 비과세가 되겠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학교, 유치원, 초중은 제외하고 의 취약, 직장의 변경이나 정근 등 근무상 형편, 여기는 사업상 형편은 안 돼요. 형편 또는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해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기 위해 양도하는 경우는 2년을 안 채웠어도 비과세를 해주겠다. 애가 갑자기 지방으로 고등학교 전학을 갈 수도 있겠죠. 이래서 세대 전원이, 거기서 포인트는 뭔가 보면요, 세대 전원이 가야 돼. 그리고 거기에 근무상 형편이지요. 개인 사업을 하다 넘어가면 안 돼. 직장 발령장이 있어야 돼요. 그럴 경우를 하겠다. 그러면 이때도 2년을 안 하고 1년만 살았으면 그 집에 살았으면 된다. 거주기간과 보유기간 무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이 수용이 됐어요. 주택이 수용. 아니 내가 사갖고 거기서 조금 있었는데 수용이 돼버렸어. 그럼 할 수 없잖아요. 한 6개월 만에 수용이 돼버렸어. 그러면 양도세 비과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그것도 법이 바뀐 게 하나가 있으니까 체크. 주택 및 급소지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 매수,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사업 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아이고 수용될지 알고 들어갔으면 안 돼. 수용되는지 모르고 들어갔을 때만 해당된다는 거죠. 이 경우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주택 및 그 토지까지도 비과세 해주겠다. 일부만 팔렸어요. 나머지 짜투리가 남아있어요. 그건 몇 년 내에 팔면은 수용된 걸로 보겠다. 5년 내에 팔면. 이게 3년이었다가 5년으로 늘어났어요. 그게 되고, 또 해외 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이야. 또 세 번째, 국외 거주를 1년 이상 하는 경우, 여기에 2번, 3번도 전부 다요. 세대 전원이 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1년 이상 거주한 주택 있죠? 취약, 근무상 형편. 그것도 뭐예요? 세대 전원. 세대 전원에 포인트를 주고, 이것은 둘 다 출국한 날 현재 출국일로부터 몇 년 내에 팔아라? 2년 내에 팔아라. 그러면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거죠. 비과세를 해주겠다. 2년 내에 팔면 2년을 못 채웠다 하더라도 비과세를 해주겠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면 요거에 대한 예외를 보셨고, 여기에 1주택에 대한 예외가 또 나와 있어요. 1번에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이 있네요.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등.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은 거기 그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은 내가 지금 주택을 하나 샀어요. 근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이 팔려야 되는데 안 팔려. 그거를 몇 년 내에 팔면 되게 알고 있어요? 3년 내에 팔면 비과세가 되는데, 3년 내에 팔면 비과세가 돼요. 3년 내에 팔면 비과세가 된다. 근데 이제 조건은 이게 있어요. 내가 주택을 살 때 종전에 주택이 하나 있잖아요. 새로운 주택을 사요. 새로운 주택을 살 때 1년이 넘었어야 돼. 종전주택을 산지 1년이 넘어서 새로운 주택을 살 경우에만 3년 내에 종전주택을 팔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것도 수용됐을 때, 잔존주택이 수용이 됐을 때 몇 년 내에 팔면 된다? 5년 내에 팔면 된다.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내용 읽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요.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 또는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그러면 내용이 그거예요. 세종시 때문에 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세종시에 주택을 하나를 샀어요. 서울에 주택이 있는데 그럼 1세대 몇 주택? 2주택. 이럴 경우에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 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이 해당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이전한 시, 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뭐 세종시로 안 가도 되고 세종시에 붙은 영기군으로 가도 되고 이런 데 갈 때는 3년 내에 안 팔고 5년 내에 팔아도 된다. 3년을 5년으로 본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이 몇 년 내인데요? 3년 내인데 지방으로 간다. 그럴 때는 몇 년이다? 5년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취약 등의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 이거는요. 그 내용이 뭔가 보면은 취약 때문에 애 때문에 학교를 갔어. 지방에. 애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주택이 서울에도 있고 지방에도 있어요. 그때는 계속 같이 가져가도 돼. 근데 거기에 내용이 어떻게 되니까 보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약,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수도권 밖에 이번에 산 거죠. 그 밖에 거기 어디에 서울에 있는 거예요. 국내 각각 한 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이제 애 때문에 지방에 없어도 돼. 해소된 날로부터 몇 년 내에 3년 이내에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내용은 그거예요. 내 지방에 샀으면 3년 내에 팔아도 되잖아요. 근데 취약 때문에 갔으면 그냥 계속 같이 가져가도 돼. 대신 애가 이제 그 주택이 필요 없게 됐어요. 주택이. 그럴 때는 그 필요 없게 된 날, 즉 해소된 날로부터 몇 년 내에 팔면 된다. 3년 내에 팔면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으로 봐주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이요. 내가 주택을 하나 갖고 상속을 받아서 2주택이 됐을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나중에 가지고 있다. 2주택 계속 같이 가져가도 돼요. 일반 주택을 팔면 비과세를 해줘요. 상속받은 걸 팔면 안 되고. 내용을 한번 볼까요? 상속받은 주택,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 각각 한 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뭐를 팔 때는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주택 팔면 안 되고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을 모시고 살았다는 얘기네요. 돌아가신 당시에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 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아유, 좀 골치 아픈데 일단은 여러분이 요거만 기억하세요. 상속받은 건데 뭐를 팔아야 된다? 일반 주택을 팔아라. 상속받은 주택 팔면 안 된다. 그 내용만 정리를 하시고, 동거봉양 혼인 나와 있는데요. 그 동거봉양은 혼인하기 전에 각각 주택이 하나씩 있었어요. 합쳤어. 5년 내에 팔면 1세대 1주택을 봐주겠다는 거예요. 또 동거봉양은 부모님도 한 채, 자식도 한 채인데 같이 살아. 모시고 살아요. 5년 내에 팔면 다 1세대 1주택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3번, 4번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정문화재인 주택, 또 농어촌 주택에 대한 특례가 있는데 그 지정문화재인 주택 또 농어촌 주택 근데 이거는 상속받은 농어촌 주택 그 다음에 이농주택
우리 이제 용인 뭐 민속촌이나 이런 데 보면 지정 문화재인 주택이 있거든요. 문화재인 주택. 이거는 뭐 팔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또 상속받은 농어촌 주택인데 이거는 돌아가신 분이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 이 농주택은 농사짓다가 떠나오면서 시골 농사짓다 도대체 농사져서 못 먹고 살겠어. 그러니까 이것도 사는 5년 이상 이런 거. 이런 주택은요. 거의 팔리지도 않고 투기 목적은 전혀 없다는 얘기죠. 이건 그런 게 전혀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 없어요. 이럴 경우에 이 주택은 아예 주택으로 보지 않으면 편해. 그러다 보니까 거기 내용이 나와 있는 게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거 외에 뭐가 또 있는가 보면요. 귀농주택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이 이거 팔아서 비과세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주택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주택이 있으면 그거는 비과세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건 주택으로 그냥 치지를 말아라. 그냥. 귀농주택 같은 경우 뭔가 보면은 서울에 주택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 본적지나 연고지로 귀농을 해요. 귀농을 하면 거기서 농사질 땅이 있어. 내려와. 귀농해요. 귀농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세대 전원이 와야 돼. 세대 전원이 내려오면 내려오고 나서 여기 있는 주택 중에서 하나를 팔면 비과세를 해준대요. 비과세를 해주는데 조건이 농사를 질 사람이 그래서 1000평방미터 이상의 농지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또 잘난 척하면 안 돼. 여기서 고가주택에서는 안 돼. 이 귀농주택이요. 이런 요건이 조금 있으니까 보시고 이걸 팔면 최초로 양도하는 하나의 일반 주택을 비과세 해줘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그러면 세 주택 있는 사람은 귀농을 하면 조건에 갖춰서 귀농해. 귀농해요? 그러면 이거 팔면 비과세죠. 그러면 다시 올라갔다가 또 이거 팔고 내려와서 또 팔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건이 뭔가 보면요. 귀농하고 나서 사후관리를 하는데 3년 이상 거주경작을 하래요. 3년 이상 거주경작을 하는 경우에 비과세. 이것도 사후관리예요. 우리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교환을 했을 때도 뭐 해라? 경작상 필요에 의했을 때도 사후관리를 했죠. 3년 거주경작 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다. 그 내용. 그 귀농주택 보면은 거기에 보면요. 연고지에 소지할 것 있죠. 그 다음에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그 다음에 대지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또 영농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이 하나에 해당할 것. 1000평방미터,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에 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그 다음에 수산업법에 의한 신고 허가 및 면허업자 또는 고용된 어업 종사자가 취득하는 것일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요런 조건을 갖췄다면 귀농주택, 그 세대 전원이 내려와야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할 경우에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장기 임대. 그거는 좀 생략을 할게요. 장기 저당 특례. 이것도 좀 생략을 할게요. 그리고 네 번, 다 332쪽에 보면 네 번째 조합원 입주권에 관한 특례가 있어요. 조합원 입주권에 관한 특례가 있는데 요거는 뭐 특례라고 해봤자 별거는 아니고 조합원 입주권은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주택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면 도시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기존에 주택이 있었는데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들어가면 그때는 그거를 주택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이 연결시키면 같은 거예요. 같은데 일단은요. 우리 과거에는 그래요. 주택 1, 주택 2가 있어요. 있는데 지금 현재도 이럴 수는 있어요. 하나를 같이 두 주택이에요. 두 주택을 쭉 같이 가져가고 있어. 그러다가 하나 팔면 어떻게 돼? 1세대 2주택이니까 양도세 과세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탁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래요. 주택 하나를 갖고 가는데 이 집이 재건축이 될 거야. 근데 재건축되면 건물이 허물어져요. 그럼 주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뭐가 되는 거군요. 주택이 없으면 없을 때 팔면 1세대 1주택이 돼버리잖아. 비과세. 그러고 나서 있잖아요. 바로 이거 팔고 나서 다시 져서 팔어. 그러면 또 비과세예요.
근데 이게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이 아닐 때 내가 단독주택을 2개를 갖고 있다가 건물이 너무 허물어서 주택 한 채를 헐고 나서 이거 팔면 그대로 비과세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걸 팔았어요. 그럼 비과세 끝났죠. 그러고 나서 다시 졌어요. 져서 팔어. 그러면 그 전에 갖고 있었던 보유기간 합해서 2년 이상이면 또 비과세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요, 아파트 재건축할 때까지 그거를 악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할 때, 요때는 뭐예요? 조합원 입주권 기간이죠. 이때 2주택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만 한번 기억할까요? 1세대가 주택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좀 내용이 1세대 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럴 때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겠다, 그 내용이 나와 있죠. 맞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뒤에 조합원 입주권 양도를 할 때도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주택을 하나를 갖고 있었어요. 그 조합원 입주권 양도라는 거 있죠. 하나를 갖고 있었는데 팔다. 여기다 관리처분 기간은 철거가 됐어. 그러면 이때부터는 뭐예요? 조합원 입주권이죠. 이때 팔아도 비과세가 돼. 단 조건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연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었으면 1세대 2년 이상. 그럼 비과세 요건을 갖췄죠. 그러면 조합원 입주권을 팔아도 비과세가 된다라는 거예요. 팔아도 비과세가 된다. 뭐 그런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 양도 요렇게 해서 뒤에는요 이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조합원 입주권을 조금 전에 보신 그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뀌고 팔아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고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고요. 보시고 지금 336쪽에 매매 계약서의 허위 기재, 이 업다운 계약서 이렇게 얘기하죠. 업계약서, 다운 계약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러면은 여러분이 이 조심을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뭐 국세청에서도 계속 단속을 많이 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2년 이상 갖고 있었어요. 그럼 비과세 돼. 근데 사는 사람이 왜 나한테 5억에 사면서 계약서 6억으로 좀 써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나는 불이익이 없는 것 같아. 불이익이 없죠. 왜? 나는 어차피 5억에 팔으나 6억에 팔으나 9억만 안 넘으면 세금 없어. 양도세 없어.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래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1억을 업을 써주면 나중에 그 매수인은 어때요? 나중에 6억에 팔아서 세금 한 푼을 안 내잖아요. 그걸 내가 책임을 져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허위계약서를 하면 비과세를 안 받았을 때 내는 금액하고 올려 쓴 금액하고 적은 금액을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계약서 쓰면 안 돼요.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거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 세제상 불이익 규정이 있는데 이건 잠시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